안녕하세요. 자, 이게 시험에서 사실 겨울방학 특강, 사례형 특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범위도 넓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자칫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5번을 우리가 학교든 아니면 졸업시험이든 변시든 가장 기본적인 사례, 이것만은 좀 써보자. 사실 여러분들 과목은 많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칫 크게 벌리면 다른 과목을 또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형 특강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선택형 특강도 학교 졸업시험 그리고 최소한의 합격 점수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쌓아갈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보충 자료로 나오는 이 서브 자료도 계속해서 함께 제공이 되면서 답안을 쓰는 그런 훈련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갑자기 보면은 깜짝 뭘 답안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이 4년 동안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제출물 압수, 그 다음에 유류물에 대한 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또 관련성에 대한 제한. 이 폭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전자정보의 이제 복제물에 대한 압수가 있어요. 사실 이쪽하고 이쪽은 제가 시험에 냈어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개도 도중에 보충 자료를 통해서 완벽히 정리할 거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증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소, 그 다음 공판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던 전형적인 그런 서술 방법들을 우리가 쓸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출발을 하고 좀 최근에 상소 파트는 법전접 시험이라든지 올해는 변호사 시험이 안 나왔지만 법전접 시험도 법전접 시험대로 흐름이 있고 올해 한 번 쉬었을 뿐이지 내년에는 얼마든지 또 출제가 또 집중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자체를 보면은 자, 1문에서 사경 P는 2022년 6월 1일, 2일 피의자 갑이 2022년 4월 17일경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A를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성을 팔도록 권유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위력으로 간음을 유인을 했고 아동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아청법에서는 성매매를 유인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사실상 미수 규정은 없지만 미수까지도 처벌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떤 성을 사기 위해 유인을 했다. 이게 이제 A에 대한 거고 A에 대해 이렇게 해서 유력으로 간음 유인이 아니라 유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했고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긴급 체포했다. 거기 적법하게 긴급 체포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적법하게 긴급 체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 체포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재작년에 어떤 체포의 수단 방법, 신병을 확보할 수단에 대해서 변시해서 출제를 하긴 했지만 요즘에 경찰관들이 위법한 체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위법한 체포를 하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은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제 영장 말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검찰에서 수사관 20년, 25년
검사들도 20년 해도 한 번도 긴급 체포는 해본 적이 없다. 이럴 정도예요. 경찰에서도 긴급 체포는 이제 형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강력팀 이런 데서는 긴급 체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는 20년 동안 긴급 체포는 한 번도 안 해보고 현행범 체포는 몇 번 해봤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긴급 체포는 실무에서 많이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긴급 체포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수사관들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적법하게 긴급 체포했다. 열심히 외워놨는데 아깝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만 외워두시고, 또 연이어 사경 P는 2022년 6월 3일, 6월 4일 구속영장, 그 다음에 갑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그리고 1영장 이렇게 긴급체포 사유와 동일한 혐의다. 2022년 6월 1일에서 유효기간이 6월 11일에서 7월 11일 유효기간으로 두고, 또 긴급체포 사유와 동일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자, 그 다음에 6월 6일에 휴대전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6월 6일에 갑은 참여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시했고, 자, 그 다음에 6월 24일 1영장에 의해서 갑의 휴대전화에서 갑과 A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전자정보 및 여자 청소년 B를 가늠하는 영장, B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서 컴퓨터에 복제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6월 24일에 1영장, 여기에 1영장으로 갑과 A가 나눈 문자 이외에 어떤 여자 청소년 B에 대해서 간음 영상, 나체 사진, 요것들을 이제 복제를 해서 수사기관 컴퓨터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유효기간 내에 그 다음 압수 목록도 교부를 했죠. 압수 목록도 교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짜가 2번에서 7월 9일에 갑의 참여하에 1영장을 갑에게 제시하고 1차 압수수색 당시 갑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되어 있던 이제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뭐 갑도 참여했고 영장도 제시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니은해서 갑과 B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B와의 촬영을, 이제 니은 압수 파일인데, 이 니은 압수 파일은 B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죠. 이걸 이제 2차 압수수색으로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보강조사를 거쳐 A에 대한 아청법 위반, B에 대해서도 의제 강간,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소 제기를 했는데, 1번 사례 1에서 P는 긴급 체포 기간 중에 조사하고자 했다. 조사실로 출석을 거부했다. 갑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나? 여러분 이제 실전 답안에서는 한 10점, 15점이면 10줄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가면은. 근데 이제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 된 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요걸 하면은 이제 곧바로 긴급 체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쟁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 임의수사설도 있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 강제수사설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점은 키워드로 해요. 이 피의자 신문에서 조사신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원래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인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면은 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한 8, 90%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만 듣고 뭐 수첩이나 이런 데 기재를 하고 끝내요. 이런 것들은 피의자 조사고, 이런 피의자 조사는 순수한 임의수사인데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피의자 신문으로서 이건 강제수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 수인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임의수사서를 먼저 하나 택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의수사서를 택하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른바 조사신문 이원론, 강제수사로 보기도 하나. 그러나 항상 어떤 수사가 임의수사다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법령에 강제력 행사의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진술거부권도 있다. 그래서 임의수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 여부에서 조사신문 이원론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에 조사 수인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의수사설에서는 강제구인이 될 수 없고, 이 판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는 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판례의 핵심은 뭐냐면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별개의 제도라는 거예요. 구속된 자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 자, 영장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 이런 거 왜 하냐 이거죠. 조사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 그래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 검토, 불구속 피의자는 임의수사로서 강제 구속이 불가능하지만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강제수사, 대인적 강제수사, 체포 구속의 효력을 이용해서 피의자 신문 강제 구인이 된다. 이건 강제 수사인 체포 구속에서 유래한다. 그러면 적법하게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긴급 체포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2번과 3번인데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30점씩 줬지만 실제 시험에서 15점, 20점에 그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실제 시험과 같이 문제 한 10개씩 내버리면 사람들이 원망하더라고요. 어쩌라고 지금 이러냐. 그래서 4개나 5개 정도만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고 답안지를 쓰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2번. 일영장으로 집행한 1차 압수수색. 여기 요거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1차 압수수색. 의 적법성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될 거. 자, 법전은 다 가지고 오셨죠. 형사소송법 이제 조문을 보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215조. 자, 흥미로운 게 최근에 교수분들이 채점기준표를 만들 때 조문의 점수를 일단 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문을 언급하는 데서부터 1점을 주고 시작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 사경의 신청으로 갑니다. 이건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건데 앞으로는 뭐 공수처가 있긴 하지만 사경의 신청으로 검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판례 다 215조 2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의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이 통비법에 있어서
통비법 한시부터 출발을 했다. 통신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증거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 통비법 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확립이 됐다가 2012년에 이게 조문이 도입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점 해서 2017년 이후로 강화됐는데 이게 지금 말하던 가장 핫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한데 거기 한번 보면은 해설로 바로 들어가서 215조 2항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 그러니까 215조 2항은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하나요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관련된 것에 하나요.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와 관계 있는 범죄 이것도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란 그다음 두 번째 줄에 바로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 두 번째 압수수색 대상자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두 가지가 키워드다. 그 중에 객관적 관련성은 자 외워둬야 됩니다. 혐의 사실 자체, 혐의 사실 자체.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그 다음에 아예 두 문자로 따버립니다. 혐의 사실 자체, 뭐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이외에 이건 그냥 쓸 수 있거든요.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에 관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간접 정황 증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경 수방시장 해가지고 외워줍니다. 거의 채점할 때 키워드 하나마다 0.5점씩 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예요. 답안지를 쓰는데 뭐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 요구된다. 이 정도만 쓰는 사람과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외에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과 관련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까지 돼 있고 자, 인적 관련성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인적 관련성은 피혐의자 본인, 공동정범, 교사, 방조,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및 대양범까지 우리가 공범 아는 거 싹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 서브 자료 하나 펴보겠습니다. 서브 자료 1페이지 전자기록에 압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자기록의 압수는 215조 1항 2항에서 그냥 관련성만 돼 있고 106조 3항, 219조가 준용하는 106조 3항에서 2011년 7월 28일, 2012년 1월 1일에 전자기록의 압수가 이제 명문화가 돼 있어요. 여기서도 관련성이 그대로 돼 있는데 이 관련성과 관련해서 거기 우측에 있어요. 우측 네모 표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이외에 동경 수방시장, 간접 증거, 정황 증거고 두 번째 항상 기본적인 것은 이 혐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출발점은 뭐 피의자의 혐의를 기준으로 이 혐의가 최초의 상습범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상습성 인정 자료가 뒤에 쓱 붙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 증거까지 이건 옵션이에요. 이제 그때그때 이 사안에서 써먹을 수 있으면 그거 함께 써주는 거고 뭐 인적 관련성은 돼 있고 여기서도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맨 마지막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관련성에 의한 제한은 압수수색뿐 아니라 증거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건 지금 더 깊이 가는데 압수수색과 증거 사용의 관련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2025년 후반기에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들어오는 것들인데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원래는 이제 어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갑의 뭐 A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 광주 군무원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 이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이 군무원이 종이를 먹어버려요.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뺏었어, 입에서요. 그랬더니 그 쪽지에 뭐가 나왔냐면, 동일한 쪽지에 또 비상사태 시 특전사 운영계획, 정보사 운영계획, 그 다음에 뭐 등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 판례가 지금 보면은 엄청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어제 판례 엊그제 나온 게 계엄을 12월 1일 날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기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미 그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종이를 먹었는데 비상사태 시에 어떻게 운영하냐, 비상계엄 시에 이 판례가 있어요. 이미 다른 데서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자, 이건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시죠. 압수수색 시에 느끼는 관련성. 그런데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새롭게 밝혀진 사정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이유로 압수수색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수 당시의 사정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괜찮다. 나중에 추가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정.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을 내도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중에 사진 찍어놔도 됩니다. 이제 참고로 여기서 추가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사용 시 사용하려면 어떤 별건에 대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특검 수사, 요즘에 이제 그런 수사에서 소송법적 쟁점이 엄청 나오는데, 이거 혹시 봤어요?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한 거.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 압수수색한 거. 뉴스로 봤을 거 아니에요. 살짝은. 공부하느라고 바빠도 살짝은 봤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예로 들면 법무부 장관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기네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이게 내란 특검에서든 아무튼 한쪽에서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데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그러니까 압수할 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쭉 압수했으니까 일단은 혐의와 관련된 걸 일단 압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별건의 혐의가 나와. 압수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후적 사정을 들어. 대신에 이걸 증거로 쓰려면은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별건의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증거 사용에 대비하는 것들이 다 이 판례에서 나온 건데, 그 판례가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사람들 알려지도 못하고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 판례가 이미 2025년 2월 28일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야, 이런 사정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까지는 확실하자.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의 동일한 범위 내에 동경 수방시장. 두 번째, 인적 관련성은 본인, 혐의자 본인. 그 다음에 공동정범, 교사, 방조,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이 대양범까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여기다가 별표를 옆에다 쳐가지고, 인적 관련성은 혐의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혐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본인과 공동정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공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인적 관련성을 이제 처음에 공부해서 암기해 놓고 하다가 나중에 하는 실수가 뭐냐면 A와 B는 다른 사람이니까 인적 관련성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갑의 범죄. 갑의 범죄니까 인적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부분은 여기를 포인트를 맞춰 놨어요. 자, 그렇게 일단은 해놓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설지로 돌아가서 압수수색의 대상인지에서 혐의와의 관련성 부분을 1, 2 여기 1, 2는 완전히 그대로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그냥 암기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이제 그 다음 편하게 쓰는 거예요. 갑의 A에 대한 위계 유사 성행위 간음 유인죄 혐의에 대해서 발부된 거 A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한 압수수색. 그런데 갑의 B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촬영 등은 자 이거 체크 갑의 범죄라는 점에서 인적 관련성은 인정이 되나 A에 대한 범죄와 어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 동경 수방시장 다 안 써도 돼요. 뭐 동기 경위 등등에 해당하는 범죄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서 무관정보로서 위법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참여권 기타 절차는 형사소송법 법전을 한번 펴보세요. 법전을 쭉 펴보면 106조부터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219조가 준용하는 자체를 1점 줬더라고요. 실제 채점 기준을 할 때 219조가 준용하는 이 한마디 106조는 이제 압수수색의 개념이고 이제 뒤로 이제 쭉 넘어가면 114조 1항은 영장에 대한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특히 이 114조 1항은 여기에서 특정 영장, 개별 영장의 원칙. 서브 자료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전은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법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법전에다가 체크 메모를 하고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도 제가 좀 몇 가지 개요는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 영장 금지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잖아요.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14조 1항이 압수수색 영장의 문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개별 영장, 특정 영장의 원칙이고 일반 영장은 금지된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쭉 가서 이제 118조. 영장의 사전 제시가 있죠. 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시가 원칙인데 긴급 집행도 허용돼요. 이 긴급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구속영장 이것도 똑같이 209조가 준용하는 85조 사망사항이 있어요. 한번 85조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속은 68조부터 쭉 있는데 85조 1항의 영장의 사전 제시가 있고요. 근데 사망은 뭐예요?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영장 발부 사실, 피의 사실을 알리고 집행 후 신속히 제시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경찰들 쭉 가면 무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 경찰관들은 무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근데 이른바 형사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 검찰 수사관, 검사들은 핸드폰이 제공이 되거든요. 이 핸드폰에다가 주민번호를 딱 입력하죠. 그러면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면허 사진이 있고 밑에 수배 여부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일반 경찰관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무전으로 딱 하면 수배. 그럼 거기에 어디까지 써 있냐면은 예를 들면 강남경찰서 형사 뭐 강력 3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씨, 이재상 씨 지금 특수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알리고 체포를 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수사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수사팀에 형사들이 와서 인도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는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신속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긴급집행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이거 선택형에서도 가능한데요. 압색영장의 경우에는 사후 제시 불허. 물론 이제 거기 영장과 뭐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되고 뭐 현장에서 피의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후 제시는 안 된다. 근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쓴다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훈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장주의는 헌법 12조 3항의 기본권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야 된다. 영장을 제시받을 권리가 기본권이에요. 자, 우리 기본권의 제한은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법률로서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바로 사후 제시를 허용하는 규정 없음으로가 다예요. 이게 헌법 37조 2항에서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은 영장을 소지하고 있을 때 반드시 사전 제시해야 돼요. 사후 제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헌법 37조 2항에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 근거를 찾고 할 때 법률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입니다. 사실 이론상 뭐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몇 조에 써 있는데 법에 써 있잖아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강력한 장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120조는 1항은 이제 압수와 필요한 처분. 120조 1항은 뭐냐면 자물쇠 열거나 물건 파괴하거나 그 다음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사람 제압하는 거. 이게 압수와 필요한 처분이고 121조부터 이제 당사자의 참여권. 이것도 219조가 준용하는 121조 당사자의 참여권이 있고요. 이 당사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당사자의 참여권 가운데서 검사, 거기 조문에는 피고인, 변호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고유권이라고 해요. 이 고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와 별개로 보장되는 권리다. 이건 서브 자료에 별도로 써 있습니다. 서브 자료에 안 써 있군요. 2번 3-2에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해도 별도로 통지,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2조에 사전 통지가 있고 단서에 사전 통지와 관련해서 참여 거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로는 여기에서 통지를 하는 것은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적 여유를 주고 통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통지하면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 증거인멸하겠죠. 그래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넓게 해석해서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잖아요. 그럼 변호인들이 수사팀에 가서 얘기합니다. 혹시 압수수색할 때 나 참여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몇 월 며칠에 압수수색할지, 압수수색 여부 이런 거 말도 안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압수수색을 딱 하러 가면서 전화를 넣습니다. 먼저 변호인한테 전화를 넣어가지고 우리 압수수색 몇 시 정도에 할 건데 오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피의자는 이제 그 다음에 문 앞에서 전화해요. 오시겠습니까? 하면 피의자들은 한 70-80%가 네 맘대로 하세요. 얘기하고 한 20-30%는 갈게 기다려라 하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원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안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통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핫한 게 123조. 이제 공무소와 관련해서는 책임자에게 통지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항, 바로 주거주, 간수자, 사망까지 함께 쓰겠습니다. 사망에서는 이웃사람이라든지 지방 공공단체 직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거 서브 자료에도 제가 써놨는데 이 123조 2항 3항은 피의자 당사자의 참여권과 달리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 용어가 확립돼서 쓸 건데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주거주나 이웃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압수수색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압수수색이 부당히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는 이런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참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앞으로는 참여 능력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억번에 2- 기억번 맨 뒤에의 외형적 객관적 기준은 이제 좀 나중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니은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판례가 근거로 두고 있어요. 형사 절차 법정주의상 당사자 그 다음에 이웃 등의 참여권자 이외에 참여시키면 위법하다.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는데 생명보험협회에서 아마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협회에서 추천하는 치위생사가 함께 들어왔어요. 위법하다고 봐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자.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도 판례를 원래 읽어보면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거나 어떤 암호화, 복호화 뭐 이런 전문가 필요한 거 이런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형사절차 법정주의. 그래서 123조에 규정된 자 이외에 참여는 위법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24조는 여자에 대한 신체 수색은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는 거 125조, 126조 여기 야간 집행 제한을 안 써놨는데 살짝 메모해 볼까요? 야간 집행의 제한. 야간 집행 영장이라는 건 없고 영장 가운데 하나의 항목이 있어요. 야간에 집행을 할 때는 야간 집행이 필요한 이유. 참고로 야간 집행의 취지를 기재하면은 원래 구속은 영장 실질 심사,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고 하지만 나머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뭐 지금은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도입돼 가지고 작년 10월부터는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게 그냥 법상이 있지만 그 전에도 킥스했다 입력하면은 입력하고 기존에 서류했을 때도 한 번에 안 하고 월말에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서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킥스에 입력하면 판사가 딱 보고 전화를 해요. 아니 이거 왜 야간 집행 왜 필요하냐. 기각률이 확 높아져서 실제로 많이 기재를 안 해요.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야간 집행 취지에 문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낮에 들어가면 계속 할 수는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이 야간 집행의 제한과 관련해서 두 가지 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나 뭐 여관 음식점 뭐 이런 거 뭐 PC방 카페 여기는 공개된 시간 그 다음에 뭐 풍속을 해야 하는 장소 뭐 도박장 이런 경우는 아예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126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8조와 129조가 수색증명서 압수 목록의 교부 압수물 목록 내지는 압수 목록의 교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수색증명서는 압수할 물건이 없을 때 물건이 없다. 이건 압수시. 둘 중에 하나는 교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색증명서 별거 없어요. 종이 한 장에다가 몇 월 며칠 수사관들이 누구누구가 참여하에 수색
하였다. 끝. 압수 목록은 표만 들어가지고 이거 압수, 이거 압수. 그래서 이제 수색증명서보다는 이 압수 목록이라고 하는 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오래 집에 살다가 이사 가는데 뭐 침대 밑에나 장롱 뒤에 물건이 나와요. 사실 나의 물건인데 내 물건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압수 목록은 무엇을 압수했는지를 알려주어야 이걸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다. 어떤 수사상 준항고, 기타 권리 행사를 밟는 가장 기초적 자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성 즉시 교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만 이제 최근에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5번에 당사자의 권리 행사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 교부, 이건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압수 목록에는 상세 목록 특정, 그 다음에 파일로 해도 좋고 출력한 사본 내지는 이메일에 첨부해서 교부하는 방식도 되고, 마지막으로 압수물 분석으로 필요한 경우 사후에 교부할 수 있음이 거기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항상 영장 집행은 영장 기재가 최우선이다.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어떤 사후 교부도 가능한데, 다만 이것도 어떤 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사실 지금 수업하는데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제 걱정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는 쓰고 가자라고 하는 걱정에서 나오는데, 자, 몇 가지는 있어요. 지금 관련성, 동경 수방 시작, 인적 관련성 그냥 쓴다고 치고, 두 번째 압수수색의 절차는 이걸 딱 보니까 법조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가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고, 지금 이거 하나라도 잊지 말고 219조가 준용하는 이 한마디라도 좀 쓰자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모든 걸 이제 다 쓰는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실관계, 이걸 저는 이제 양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써 있으면 다 배점이에요. 써 있으면 다 배점이니까 거기서 이제 살살 썼어요. 영장은 사전에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서 일단은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교부를 거부하면 예외로 하는데, 일단 참여하지 않아서 제시 없어도 위법이 아니고, 그 다음 2번 이런 거, 전자기록의 탐색 절차 역시 압수수색 절차이므로 체크해 놓고 피의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하고, 이제 실제 답안에서는 다 안 써요. 참여권이 보장되는데 본인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 무방하다로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 3번 경찰관은 탐색복제 출력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맨 뒤에 문헌상 명확하지는 않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설문 3번입니다. 설문 3번은 일단 다 지워버려가지고 했지만, 유효 기간 내인 6월 24일에 1차 집행이 있고 7월 9일에 2차 집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유효 기간이 지나서 집행해도 동일 논점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이 예를 들면 7월 10일까지예요. 근데 압수한 게 너무 많아요. 탐색을 계속 했으면 이어서 한 7월 15일까지 탐색해도 상관없겠죠. 분석. 뭐 자료 같은 거, 뭐 암호가 안 풀리고, 아이폰인데 비밀번호 28자리 만들었고 암호 풀라고 하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써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서 두 번째 집행을 하든 지나서 두 번째 집행을 하든 재차 집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확히는 유효기간 내 재차 집행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책의 유효기간 내,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왔지만
집행 완료 후 재차 집행이에요. 정확히는 집행 완료 후 재차 집행의 허용 여부. 그래서 거기 보면 영장의 유효기간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 해설 설문 3에서 영장의 재차 집행의 허용 여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형사소송 규칙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써놓고 눈으로 좀 익히는 정도인데, 규칙 178조. 모든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고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데 참고로 이 달리 정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체포영장이에요. 학교에서 형사소송 교재를 뭘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법연수원에서 발행한 형사재판 실무 교재 같은 경우는 이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도 써놔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체포영장을 긴급 수배를 하잖아요. 3년으로 잡아, 유효기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3년짜리 유효기간 있는 체포영장, 매주 금요일 날 체포해서 48시간 조사하고, 자, 다음 주에 또 체포해서 48시간 조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건 모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집행해서 만족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판례로 한번 가보면 자, 수사 단계 압수수색영장은 허가장으로서 이거 가로 한번 쳐놓고, 자, 유효기간은 집행 착수의 종기, 마지막 한 번이라는 거예요. 유효기간 집행 착수의 종기. 자, 영장은 일단 집행하고 나면, 혹은 집행을 완료하고 나면 그 효력을 상실,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아도 재차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론하고 판례 표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수사상 영장에 대해서 이제 허가장설과 명령장설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판례를 딱 보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법정 구속 사건인데, 헌재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게 수사상 영장은 허가장, 공판 단계 영장은 명령장. 수사상 영장 근거 자체가 헌법 12조 3항. 얘는 헌법 12조 1항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지 이제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우기는 해. 공명 수어라고 외우기는 하는데, 이건 선택형을 위해서 외우고 판례를 할 때 써먹기 위해서 외우지만, 이러한 헌재의 태도 때문에 모든 게 다 찌그러졌어요. 원래 허가장설과 명령장설은 수사상 영장에만 나오는 거고, 공판 단계 영장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법정 구속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 수소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으로 법정 구속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당시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그때 김앤장도 쓰고 뭐 또 다른 로폰도 쓰고 했는데, 일본의 수사구조론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수사상 영장은 허가장. 이 허가장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법상 허가 있죠. 행정법상 허가. 원래는 국민의 기본적인 고유 권리인데 어떤 잠정적 제한을 설정해놓고 요건만 갖추면 신청하면 제한이 해제된다. 이런 허가장.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규문적 수사관,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영장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신청이 없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명령장설은,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수임 판사의 명령,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즉 이니셔티브가 법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명령장서래요. 허가장서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영장은. 그래서 검사의 신청이 없으면 구속도 할 수 없고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이런 식의 이제 두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냥 명령장설과 허가장설 대립이 있다, 이 정도. 근데 우리 판례는 허가장설이라는 표현은 헌재 때문에 쓴 거예요, 대법원이. 근데 좀 이론이 안 맞아. 그리고 그 다음 유효기간은 집행 착수의 종기, 일단 집행을 하고 나면, 완료하고 나면 효력을 상실, 재차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검토에서 헌법 12조 3항 강제수사의 주재자는 법관, 영장은 재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재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민사로 가도 한번 집행 만족하고 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집행이 완료하고 나면 효력을 상실, 뭐 재차 집행은 불가능하다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안 적용이 중요해요. 우리 판례가 집행을 완료한 시점을 언제로 보냐? 바로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선별해서 압수 목록을 교부한 날, 그날 집행을 완료했다고 봐요. 이거 체크해 놓고. 그래서 제1영장에 기하여 컴퓨터에 복제, 같은 날 압수 목록 교부, 그때 집행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집행 완료 후에는 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 좀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는 들어봤겠죠. 그래서 무관정보의 처리. 그래서 2차 압수수색은 1영장 이후 담당 경찰관에 남아있는 전체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관련성 없는 니은 파일을 복제 출력한 건데, 2번 수사기관은,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느라고 앞에 전제를 다시 한번 안 짚고 갔는데, 수사기관 컴퓨터에 A와 B에 대한 걸 전부 다 복제해 놓고, 그 다음에 영장을 다시 가지고 가가지고 B 부분의 것만 가지고 왔다는 거죠. 복제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 관련된 유관정보라고 해요. 유관정보, 혐의와 관련된 것, 전자정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 자, 유관정보 선별, 출력. 다른 저장 매치하는 등. 자, 압수를 완료하면 그 다음 밑에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체크.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무관정보는 압수된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상실한 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압수해야 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3번 2차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로 삭제, 폐기 대상이 될 뿐 더 이상 탐색, 복제 출력이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혐의를 위해서 기존 과정에서 출력 복제한 유관 정보를 열람을 넘어 새로 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거 위법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손으로 한번 써보면, 자, 삭제, 폐기 대상이다.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고, 뭐 밑에도 그런 서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영장으로, 이건 결과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한 것, 이중으로 해서 위법하다. 한번 써보고 4-2에도 서술이 있는데, 그 다음 4-1의 서술을 별표 하나 쳐가지고요. 215조 2항에 의한 관련성의 제한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번째 줄,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 이를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까지. 그러니까 위수중 서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정보,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는 215조 2항은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하나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자, 설문 이제 4번은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증거 보전에 대해서 여러분 법전에는 안 나올 건데 185조가 좀 개정이 됐어요. 185조가 또 시행일도 6월 24일이에요. 근데 뭐 별건 아니고 185조 1항 이제 피의자 등이 열람 등사하는 것, 그 조문이 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 등사하고 185조 2항 3항이 추가가 됐는데 이 2항 3항의 내용은 뭐냐면 범죄 피해자도 이 보존된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94조의 4 범죄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준용 규정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증거 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이 증거 보전이라는 표현이 또 증거 보전, 증인신문, 수사상 증인신문인데요. 이게 또 확립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같은 의미로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증거보전, 수사상 증거보전, 증거보전 플러스 증인신문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에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하는데 한 가지는 정확히 우리 법은 대륙법계, 개념법학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대륙법계인가요?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정 치하 일본은 대륙법계였고 우리가 그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8.15 패전 이후 미국의 식민지 할 때 일본은 미국식으로 갔어요. 여러분 동경 최고재판소가 1년에 사건 1000건밖에 안 해요. 그나마 아시아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미 연방대법원이 1년에 한 80건 하거든요. 통계 딱 2024년 80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법관 1인당 한 2,800건 정도 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1년에 하는 사건은 대법관 하루예요. 하루에 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건이 많고 우리는 전형적인 3심제인데 3심제 국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더 유사하다고 보고 뭐 결정에 대해서는 애초에 상고 자체가 재항고 자체가 일본은 안 돼요. 근데 일본이 이제 패망 이후에 급하니까 영미법으로 바뀌면서 전전 민법, 전전 형사소송법 이런 걸 보면서 1조는 이렇게 바꾼다, 2조는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을 뭐 민법이야 뭐 1961년에 가서 했고요. 형사소송법도 54년인데 급하니까 일본 법조문을 놓고 1조는 이렇게 바꾼다, 2조는 이렇게 바꾼다. 근데 원안을 놓고 일본, 미국으로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극복이 됐는데 80년대, 90년대만 봐도 일본 책 보고 우리나라 번역해서 우리 법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미법계로 갔는데 그걸 보고 우리 법을 해석하니까 해석론이 엉망진창이고 이상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맞춰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로스쿨도 이제 졸업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독일 법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옛날 일본은 그랬다. 해방 이전에 일본은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영향은 어느 정도 받는다. 영미법계에 비해서.
자, 다시 이제 개념법학이라는 말을 하고, 자,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수소법원을 의미하고, 법원이 판결은 사실을 확정해서 법령을 적용하는 건데, 어떤 소송 절차, 법령 해석에 관한 재판,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법령 해석에 관한 재판, 법원의 법령 해석에 관한 재판을 결정입니다. 수소법원의 결정. 반면에 형사소송법상 관할 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는 수임 판사를 의미하고, 이렇게 개별 법관이 행하는 법령 해석에 관한 재판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장 명령, 수명법관, 수임판사, 수탁판사 명령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딱 한 가지, 제가 184조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 뭐냐, 특히나 주관식에서 꼭 인용해야 될 조문은 2항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판사는 1항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여기 있는 판사는 수임 판사인데, 이 수임 판사는 관할지방법원에 배속이 되어 있다. 이런 수임 판사가 임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에 준하여서 강제 처분도 가능하고 절차 보장도 된다. 즉, 이 조문에 의해서 수소법원에 관한 조문이 포괄준용되는 거예요. 예컨대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149에서 168조가 준용이 돼요. 그 중에 163조에 보면 기일통지와 당사자 참여권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151조, 152조에 대해서 강제력,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감치, 구인까지 가능하다. 이런 매개 규정이 184조 2항, 221조의 이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사상 증거 보전이 뭐냐? 184조 한번 보면, 자, 주체가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수소법원이 직접 개입하기 전에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피의자가 압수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절도라고 합니다. 안 그래요? 피의자가 압수를 하는 거 절도예요, 절도. 피의자는 자기의 힘으로 강제력을 기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럼 184조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판사의 힘을 빌려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에요. 국가의 조력하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인데, 기존에는 판사들이 이게 또 무슨 소송지연책이야 하고 잘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184조 4항을 도입한 거예요. 즉시 항고를 3일 이내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게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221조의 2로 갑니다. 여러분,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란 말이에요. 221조가 참고인 조사예요. 근데 임의수사기 때문에 검사가
참고인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 안 하면 못 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강제처분의 주재자인 법관의 힘을 빌려 참고인을 증인화하는 거예요. 전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참고인이 바로, 그리고 범죄 수사에 없어서 아니 될 사실을 명백히 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다. 이미 수사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판사의 힘을 빌려 참고인을 증인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1조, 152조 이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221조에 사면은 판사의 힘을 빌려 참고인을 증인화하는 거. 근데 이건 검사만. 그래서 151조, 152조 이제 외울 거예요. 감치, 과태료, 구인, 소송비용 부담에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184조 2항도 이 조문에 의해서 여기서도 참고인을 증인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의자로서는 아주 의미가 크죠. 압수수색 검증도 할 수 있고. 피의자가 참고인 강제로 끌고 오면 체포 감금죄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감정은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국과수에 필적하는 그런 감정 전문가들을 쓰려면 돈 많이 들겠죠. 그래서 184조와 221조에 오늘 딱 아는 것은, 자, 우리는 개념 법학이다. 그래서 이 문헌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 판사는 수임 판사. 이 수임 판사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보태고 가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보태고 가는 게, 민사에서는 뭐 가압류, 가처분도 있지만 민사소송은 소재기를 해야 시작하잖아요. 소재기를 해야 뭔가 시작하잖아. 바로 수소법원이에요. 이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정의, 피고 사건의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게 정식 정의이지만 공소를 받은 법원, 사실은 현재 본안 담당 법원 아닙니까? 70조 1항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요.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전권 사항이고,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문을 70조 1항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이 조문에서 이렇게 해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구성할 때, 판례에 표현을 할 때. 70조 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권, 재량이고, 두 번째, 주어가 법원이니까 그 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답안지도 이렇게 쓰는 거고, 책도 이렇게 쓰고, 판례 원문도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문헌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본안 담당이면 공소제기, 재판 확정을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수소법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어때? 민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형사에서는 어떤 형 집행에 대한 어떤 이의라든지 여기 영장이라든지 뭐 증거보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소법원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관할법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안에 관할지방원 판사, 대표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소법원, 본안을 전제하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답안을 쓰는데 참고인 조사도 뭐 쓸 수 있겠는데 뭐 증거보전, 조문 그냥 쓰는데 핵심은 하나라는 거예요. 184조 2항을 쓰느냐에 따라 점수가 곱하기 2예요. 이걸 안 쓰면 증거보전 찾고 밑에 증인신문 찾고 다 써놔도 221조에 이 사항 안 쓰면 반타작이에요, 점수가. 그쵸? 예를 들면 25점이면 13점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 10점 이내로 무조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채점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근데 184조 2항과 221조의 이 사항이 그렇게 중요한 조문이다. 그리고 자, 오늘 강조점은 일단은 조문으로 얘기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판사, 수소법원은 딱 잡아서 강평할 때 한 번 더 보태겠습니다. 이것도 서브 자료 별도로 하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알아둡시다. 압수수색은 일단 절차는 조금 힘들어도 조문 보면 할 수 있다. 그 서브 자료 조금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키워드고 뭐가 좀 비슷하게 뭐 참여 능력 하나 외우고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123조에 규정된 자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거 위법하고, 그 다음에 219조가 준용하는 절차는 여기서 다 퉁칠 수 있다. 근데 관련성은 조문 보고 못 쓰잖아요. 215조 2항 쓰는 거 말고 못 쓰겠어요. 관련성에 제한, 동경, 수방시장, 혐의사실, 기본적 사실, 동경, 수방시장. 그리고 인적 관련성은 쉽게 쓰는데 실수하는 것, 처음에 실수하고 사실은 처음뿐 아니라 끝까지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의자, 피압수자를 기준으로 압수자와 공범이라고, 피해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 내일 시험은 사실은 이미제출물 압수가 또 스타트에 있긴 한데 한번 잠깐만 개요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와서 또 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보면 힘드니까. 이미제출물 압수와 유류물,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218조 한번 펴보겠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유류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한자로 보면은 남길 유자를 써서 한자 의미로는 죽은 자가 남긴 물건이에요. 근데 국어사전을 보다 보면 잊고 두고 온 물건도 포함을 시키는데, 근데 죽은 자가 남긴 물건이라고 하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원래 죽은 자가 남긴 물건은 피의자가 죽으면 수사 안 하잖아요. 불송치나 불기소, 공소기각 결정인데 피의자가 유류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남긴 물건보다는 좀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유류물을 유실물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게 왜? 잊고 두고 온 물건으로 하면 얼마나 웃기냐면, 자, 집에 두고 온 물건, 잊고 두고 왔죠. 그 유류물이라고 그냥 영장 없이 압수하면 영장주의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걸 2024년 7월에 최초로 판례가 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류물 우측에 종래부터 논란이 있었다. 사전적 의미는 죽은 자가 남긴 물건. 잊고 두고 온 물건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잊고 두고 온 물건 포함 시 체포, 현장에 두고 왔어, 집에 두고 왔다, 영장주의 무력화. 그래서 유류물의 정의,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나아가 네 번째, 분실물의 경우에도 3, 4 함께 해가지고 유류물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류물로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5번과 관련해서는 4번 다시 임의제출물로 가는데, 일단 임의제출은 좀 개념이 달라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거잖아요. 자진해서. 그래서 일단 거기 2번에 1, 2, 3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2번, 3번 다 독자적으로 변식 기출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완전 기초가 돼버렸어요. 자, 유류물 사전 사후 영장 필요 없으나 강제 수사이고, 자, 체포 현장,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 제출이 가능하다. 216에서 218조에 나오는 216조 1항 1호, 2호, 그 다음에 216조 2항, 216조 3항, 217조 1항, 218조 이 6개의 제도는 그냥 중첩 적용됩니다. 즉 체포 현장이라고 해서 216조 1항 2호만 되는 게 아니라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 제출물 압수가 별도로 되고 각자의 요건이 맞춰지면 별도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과거에 임의 제출 명목으로 항상 웃어 하면서 귀 잡고 자 따라와 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임의 동행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냥 압수해보고 저거 임의 제출 지장 찍고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 제출 명목으로 강제적 압수가 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좀 외워두면 좋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워질 거니까 제출의 임의성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뒷부분이라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제출의 임의성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3번이 이제 핫한 거예요. 3번, 4번. 두 가지가 매우 핫한 얘기인데, 여러분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다 쳐봅시다. 피의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전자정보 전체의 임의 제출 아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가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바로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 있는 거. 더더욱 피의자 이외의 제3자,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했으면 이 경우에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메모를 해보면 휴대폰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정보 저장 매체임과 동시에 통신기관으로서 기기로서의 속성을 겸유합니다. 겸유해서 자칫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격적 법익에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말로만 한번 들어보면 영장에 자, 컴퓨터, 태블릿 등 USB 등 정보 저장 매체라고 써 있으면 등이라고 써 있어도 휴대폰은 압수할 수 없어요. 통신기기로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꼭 써 있어야만 압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확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원래 임의 제출자, 제3자가 임의 제출하면 이게 이제 리딩 케이스가 좋아요. 피해자가 건네받은 핸드폰을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피의자의 참여권이 필요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 당사자의 참여권에서 당사자는 이게 주거 침입에서부터 확정됐는데 외형적 객관적 기준. 그래서 압수 근접 시점까지 지배 관리하면서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포기하지 않은 것 실질적 관리 처분권자에 해당해야 된다. 이 표현 좀 비슷하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형적 객관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5번 임의 제출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판례가 세 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무관 정보의 압수, 당사자 참여권을 침해, 압수 목록 미교부. 사실 압수 목록 미교부가 100% 위수중은 아닌데 이걸로 위수중으로 처리 시. 위수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리 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혹은 증거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이 자꾸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일부 수험서 교수 사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서 수험생들한테는 사례집 내는 교수님이 최고인 줄 알겠지만 사례집은 전혀 쳐주질 않죠. 영장주의는 뭐예요? 헌법상 기본권이죠. 기본권인데 해석으로 기본권을 뭐 치유할 수 있나요?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잖아요. 하자치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저 가끔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영미법에서 플레인뷰 이론에 따라서 이건 압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우리가 뭐 미국의
식민지 국가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도 더더욱 웃긴 게 미국에서 플레인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 연방 증거법에 아예 법률로 되어 있어요. 플레인 뷰 앤 플레인 터치 독트린 해가지고 미국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이론을 갖다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권에 관한 조문, 영장주의와 관련된 조문들은 기본권에 관한 거니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할 수는 없다. 뭐 증거동기 예부는 조금 별개이지만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평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